지구의 어떤 역사적인 기후 변화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연 생태계, 더 나아가 사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그럼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슬기로운 삶을 살려면 우선 온실가스, 기후변화, 온실가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곡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사회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슬기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럼 진짜 슬기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입니다. 날씨와 기후. 날씨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온, 온도가 높고 낮고, 오늘 좀 춥다, 덥다, 바람이 많이 분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다, 비나 눈이 온다, 이와 같은 어떤 대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뭐 짧으면 하루, 뭐 길면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지만 기후는 뭐냐면은 이러한 날씨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반복됐을 때 나타나는 평균적인 상태를 우리가 기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따뜻한 온대 지역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전 세계의 어떤 기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보면 아프리카 남미 쪽은 열대기후죠.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위쪽하고, 그 다음에 중아메리카 쪽, 남부 쪽에 보면은 건조기후되죠. 이때는 여기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한국 이쪽이죠. 하고 많은 이 연두색 또는 초록색으로 된 지점이 온대기후입니다. 따뜻한 지역이죠. 그 위쪽은 냉대기후고요. 극지방은 우리가 한대기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지구의 기후변화 역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구 역사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 자료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줌학습백과라는 자료가 있길래 제가 캡처를 했고, 이렇게 어디서 이 그림을 가져왔다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대폭발이라고 해요. 한 점에서 폭발을 돼가지고 물질과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지금 같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구는 약 45억 년 전, 4.56이라고 되어 있지만 곱하기 10억 년을 하면 됩니다. 약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지구가 계속적으로 진화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화석을 조사를 해봤더니 약 35억 년에서 37억 년 사이에 가장 오래된 박테리아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화석이 또 많이 생기는 않았지만 우리가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산소가 약 20억 년하고 25억 년 사이에 지구 대기권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갈 때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이 산소는 강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이제 발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지구의 여건이 형성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화석을 또 조사하다 보면 약 이 인류는 현생 인류가 아닙니다. 현생 인류가 아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해서 그런 원시 인류라고 보면 되겠죠. 그 화석이 발견된 게 약 300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이 처음으로 지구에 출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현생 인류, 우리가 그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현생 인류 화석이 발견된 게 약 15만 년 전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지구는 약 45억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구의 온도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조건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4도, 15도 정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굉장히 추울 때가 있고요, 따뜻할 때가 있고요, 또 추울 때가 있고 따뜻할 때가 있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추울 때는 이를 우리가 빙하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보면 거의 빙하기 역사라고 보고, 빙하기 사이에 따뜻해지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해빙기 또는 반빙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생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 들었으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생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구가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저점을 거치면서 지구의 온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간빙기로 접어들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산업혁명 이후의 지구의 온도인데 봐보십시오. 거의 188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하면은 한 100년
좀 문제죠. 이 기간의 온도가 그 1도 이상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처럼 급격하게 온도가 바뀌는 것들은 지구의 역사적인 기후변화 양상과 이런 양상들하고 다르게 매우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화석연료, 즉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한 세계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각 시대별로 고생대 이런 생물 화석이 있고 중생대 화석들이고요. 공룡 있죠. 신생대 화석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변했다고 했고, 현재 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있으려면 1차, 2차, 3차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1차 혁명이 뭐고 2차 산업혁명이 뭐고 3차 산업혁명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4차 산업혁명만 관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의 왓슨이라는 과학자가 전기기관을 발명을 했죠. 그 이후로 전기기관을 이용한 사람이 직접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생산의 기계화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계의 발명과 관련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보급되고 해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기계를 통해서 생산을 대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개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의 자동화입니다. 즉 1차 산업혁명은 생산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생산 대량화, 3차 산업혁명은 생산 자동화.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이 발전했었죠. 사실은 1차 산업혁명 기간에도 보면 그전에 영국인 방직 산업이 발전했거든요. 직무를 만드는 것들. 주로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게 기계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데모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그 데모를 했던 노동자들의 자손들의 구는 더 많아졌거든요. 더 삶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은 핵심은 뭐냐면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산의 무인화라고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사람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쨌든 기계하든 대량하든 자동하든 사람이 많은 결정적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것들이 사람이 없이도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건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면 물건은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은 우리가 어디 썼습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그 반대급부로 얻는 게 월급, 돈이죠. 사람이 이제 생산이 무인화 돼버리면 사람들은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경제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로봇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런 요소 기술들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혁명 역사를 쭉 봤고, 하지만 1차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별적인 중요한 기술들은, 테크놀로지들은 이제 발전해왔지만 이 테크놀로지를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는 오직 화석연료에만 의존해왔다.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이 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가? 아마 여러분들 온실가스나 온실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온실은 알죠? 온실. 그러나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든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든 보면 그 도로나 철길 옆에 보면 온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온실 안은 어떻습니까? 바깥은 눈이 오고 춥지만 온실 안은 따뜻하죠. 그죠?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우리가 겨울에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도 고추나 상추나 깻잎을 겨울에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가 따뜻해진 이유도 이 온실과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즉 온실 내부에서는 열이 있는데 열이 온실을 씌워 놓게 되면 열이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되죠. 그죠? 열이 이 온실 안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실 안에 온도가 높아지죠. 그것처럼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죽으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온실 비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구의 우리가 모든 생명체들은 근본적으로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거든요. 즉 태양 에너지에서 식물과 같은 1차 생산자들이 강합성을 하면 우리는 그 강합성 산물을 음식으로 섭취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빛을 바로 우리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는 오직 강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밥이나 김치와 같은 유기물들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강합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을 하면은 일부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일부는 강합성에도 이용되고 또 지구 내부의 어떤 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한 태양빛이 모두 지구에 머문다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온실도 마찬가지죠. 그죠? 식물을 키우려면 적당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온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열 관리를 잘못해서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식물이 또 말라서 타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만 지구에 머물고 상당한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반사 또는 복사돼서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적 평형, 열적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빠져나갈 때 이 온실가스가 너무너무 많아지면 지구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태양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구 주변에 에너지가 열이 더 많이 머물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온실 효과라는 것이 발생되고 그 결과로 지구 온난화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주로 어디서 발생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 절반은 틀리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 결과가 있을 때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지만 그 어떤 현상과 결과를 우리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그런 결과,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원인 진단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온실가스의 종류는 어떠냐? 제가 이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쓴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썼을 뿐입니다. 다시 보시죠. 뭐 자동차를 그죠? 운전한다든지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것들을 이용하죠. 산업 공정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 에너지 만드는 발전소에서도 석탄 화력 발전소, 뭐 석유 화력 발전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CO2나 N2 같은 게 막 날아갑니다. 사실은 배기 방출되죠. 농업 부분에서도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N2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소도 이제 소도 온실가스 방출 크게 기여합니다. 소가 방귀 끼든지 트림을 하게 되면 메탄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 우리 생활 편의에서 사용하는 여러 냉매들 스프레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할 때도 역시 이렇게 공업적으로 합성한 이런 온실가스들이 또 방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어떠냐? 보시면 이 단위가 이제 1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보면 그러니까 3억 톤 정도, 100만, 1000만, 3억 톤인데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렇죠?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온실가스를 많이 방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주로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9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이때 우리나라가 GDP가 그래도 두 자릿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5에서 6% 정도 성장할 때 그런 때거든요. 주생가죠, 그죠? 근데 98년도에 확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그렇죠. IMF 구제금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산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공장 가동을 많이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쭉 떨어졌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에너지 부분에서 방출되는 거, 산업공정, 공장에서 방출되는 거, 에너지랑은 주로 발전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분야 굉장히 적습니다. 아니겠죠?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룰루CF라는 게 있습니다. 룰루CF는 랜드 유즈, 토지 이용, 랜드 유치인, 토지 이용 변화, 엠포리스. 그래서 IPCC에서 우리가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주로 토지 이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뭐 국가별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사우디가 제일 많고요. 그렇죠? 한국, 우리도 보면 1인당 한 12톤 정도 매년 12톤 정도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숨 쉬면서 방출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 전체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CO2 양을 우리나라 인구로 나눠주게 된 겁니다. 이게 한 개인이 이만큼 많이 방출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봐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 경기도야 뭐 사람 많고 면적 넓은 하더라도 우리 전남이 서울보다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해서 좀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더니 우리 전남 쪽에 보면 해운 조선소하고 특히 뭐 제철소 같은 게 좀 산업이 큰 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방출되는 양이 상당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부분을 보면 전력열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거 온실가스가 34%, 일반 공장에서 방출되는 게 약 31%, 수송이라면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도로에서 방출되는 게 이런 거고요. 건물에는 건물 냉난방 할 때 방출되는 게 있고요. 농업 부분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농업 부분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실가스가 어디서 방출되는지와 상관없이 일단 기후가 바뀌면 농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최전선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농업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의존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후변화가 뭔가, 과거 지구 역사상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온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산업혁명 이후에 온도가 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됐고 그 원인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온실가스 방출량, 우리나라 과거부터 현재 온실가스 방출량을 살펴봤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가 발생을 하면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 기후 환경에 대한 영향입니다. 사진을 보면 참 우울해지죠. 그죠? 잿빛 하늘에 태양은 가려져 있고 미세먼지 가득하고 땅은 메말라서 식량을 생산할 수도 없고 거의 디스토피아 수준입니다. 이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0.85도 상승했습니다. 약간 0.85도 그러면 아니 뭐 오늘 아침에 뭐 0도였는데 낮에는 18도면 18도 차이면 뭐 또 이 정도인데 0.85도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평균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구 평균의 평균 온도는 14도에 14도. 그런데 추운 지역은 더운 데는 한 플러스 50도 되고 추운 지역은 마이너스 50도 정도 100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평균하면은 14도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평균 0.85도면 엄청난 차이인데 왜냐하면은 과거 1만 년 동안 지구 온도 변화가 1도가 안 됐습니다. 1만 년 동안 1도도 안 됐는데 겨우 100년 동안에 0.85도 변했다면 엄청나게 크게 변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약 1.5도 상승했죠. 지구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반도에 우리 반도라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시아 대륙에 이렇게 쭉 삐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특성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류의 특성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 변화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더 민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 따뜻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빙하가 녹는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어디서도 많이 뉴스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면 뭐 거기 그 빙하 위에 뭐 북극곰이 그죠? 같이 떠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뭐 하는 뭐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했습니다. 1993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해수면이 약 7cm, 7.5cm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대로 유지만 되면 괜찮죠. 근데 어떤 예상이 되냐면은 2100년입니다. 2100년. 앞으로 80년 되네요. 1990년보다 최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최대 2m까지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제주 지역의 경우 해수면이 지난 40년간 22cm 상승했습니다. 세계 평균 3배입니다. 3배.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금은 좀 국지적인 데만 문제가 생겼지만 이게 2m까지 올라 상승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인터넷 쳐보면 투발루라고 쳐보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이 26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고 인구는 약 1만 명 정도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이 호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와이가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아마 호주하고 하와이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습니까? 해수면 상승됨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후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난민. 그럼 이 투발루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냐? 투발루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을까요? 자기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한 그 탓에 피해는 이런 작은 국가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후 난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이상기후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막 예년보다 많이 온다든지 어떤 해는 또 비가 너무 안 온다든지 그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더 발생하고 강도가 세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의 어떤 큰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설명할 때 우리가 엘니뇨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엘니뇨는 저기 남미 쪽에서 이제 쓰는 단어인데요. 주로 물고기 낚시하는 어민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엘니뇨는 이제 뭐 남자아이 그래서 뭐 아기 예수 이런 뜻도 있긴 하고요. 평상시에 보면은 여기 보면 지구의 어떤 바람하고 해류에 의해서 보면 여기 태평양입니다. 이 남미고요. 이쪽이 우리나라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 따뜻한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분포를 보면 어떤 해류나 바람에 의해서 평상시에는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따뜻한 물이니까 물이 따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발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정발된 물들이 여기 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럼 서쪽 지방에 비가 많이 오게 되고요. 근데 엘니뇨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 바람이 약해지고 조류도 바뀌고 해가지고 따뜻한 물이 왼쪽으로 많이 못 가죠. 그죠?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쪽에도 또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뜻한 물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정발이 많이 일어나겠죠? 물이 많이 날아간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무거워지면 비라는 게 그렇거든요. 비라는 게 이제 거기 온도가 높아질 때 바닷물에서 물이 증발돼서
구름에 모여 있고 그 모인 게 구름이고요. 이게 이제 무거워지면 중력에 의해서 밑에 떨어지는 게 비거든요. 그럼 이쪽에 또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이런 패턴들 일정한 패턴들이 많이 깨진다는 겁니다. 지구 전체적인 에너지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비가 오는데 어떤 지역은 너무 건조해지고 또 그 반대이기도 하고 또 한 지역에서 바닷물 에너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태풍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되고 태풍의 세기가 너무 또 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산불이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산불은 주로 가뭄하고 병해충에서 발생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숲이거든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가뭄이든 비가 안 온다든지 또는 겨울철에 날씨가 나한테 병해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들이 빨간 것들이 단풍이 된 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 죽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잘 붙죠, 그죠? 그러니까 산불이 더 건조한 산에서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야생동물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산에 불이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야생동물들이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얘들은 자기가 살 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럼 사람 민가 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또 골치 아픈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호주의 산불 최근 유명했죠, 그죠? 2019년 9월 2일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발생했죠. 이 등산시의 지구 호주를 중심으로 한 위성 사진인데요. 산불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호주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죠. 이 산불 때 산불이 규모가 엄청났던 거죠. 호주 전체 대기가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전염병 대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넷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 이겁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기후변화와 엄밀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태국 방콕 시내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활동이 뜸해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야생 원숭이들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어떤 요인이든 간에 야생동물들이 사람들하고 일찍 접촉하게 되고 그러면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전염병이라는 게 사람끼리만 퍼지게 되고 또는 동물들끼리만 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어떤 그 전염병들은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고 같이 걸리는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런 생명체들의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람하고 동물의 접촉 정도가 높아지면 병이 더 많이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역은 양과 매개 동물이 양과 염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역 약 1억 5천 명이 사망했고요. 천연두는 낙타와 관련됐다고 보고 3만 명이 사망했고요. 그다음 납병이라고 있죠. 지금은 없지만 물소에서 거기 유래했다고 보고 있고요. 하다못해 감기도 지금 소는 사실 사람하고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소는 진짜 신성한 동물이었죠. 함부로 못 잡아먹었죠, 그죠? 왜냐하면 농사를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하고 소는 항상 과거 밀접하게 살아 지내왔는데 그 사람이 걸린 감기들이 소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류독감도 마찬가지고요. 사스는 2002년도에 유행했죠. 사스는 보면 사양 고양이에서 유래했던 거고요. 에이즈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부시미트라는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부시미트라는 단어를 몰라가 찾아봤더니 부시미트입니다. 부시는 뭐 숲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에서 사냥을 해서 어떤 동물을 사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이겠죠. 살아가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려가지고 습지도 하고 또 이것들이 또 보면 저기 다른 나라 수출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부시미트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이제 고향의 음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이런 걸 수입해서 먹기도 하는데 이런 데서 보면 뭐 에이즈라든지 또 에볼라 같은 병이 발생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후변화라면 물 수질도 오염됩니다. 이거는 이제 토양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보면 토양 유실이 되거든요. 보면 이 토양이라는 게 사실 진짜 귀중한 자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토 이게 겉에 있는 토양 있죠. 이 표토 1cm 만들어지는데 한 300년 이상 걸립니다. 300년 이상. 근데 이 표토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들 자랄 때 필요한 양분이나 또는 그 양분을 만들어 준다든지 양분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 표토가 비가 와가지고 이 표토 유실되면은 그다음 농사 짓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식량을 많이 얻을 수가 없죠. 토양이란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 하고요.
근데 이게 토양 유실되면 이것들이 토양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양분들이 강으로 가게 됩니다. 강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 유명한 녹차라 때죠, 그죠? 사대강 사업에 의해서 물이 오염되는 그런 어떤 현장 사진인데 이 조류들이 막 자라게 됩니다. 양분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사진은 또 뭔 사진이냐면은 새만금 관측지라고 아시죠? 이 방조제가 막 한 30km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이고요. 그러니까 관측지라는 거는 이제 바닷물을 막아서 땅을 새로 조성을 하고 땅 내부에서 이제 용수원으로 호수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하는 건데요. 봐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바다 쪽입니다. 바다 쪽은 어떻습니까? 물이 파랗고 깨끗하죠, 그죠? 이 안쪽은 내부 호수예요. 어떻습니까? 이거랑 거의 차이가 없죠, 그죠? 그럼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염되면 어떨까요? 물고기 잘 살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생태계가 많이 파괴된다 이겁니다. 그럼 물고기만 죽느냐? 그게 아닙니다. 물이 오염되면 사람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물이 오염되면 우리 사람도 무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뭐 중금속 문제 이런 건 다 빼더라도 이 질산염이라는 물질이 좀 무서운 물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질산염인 농도가 높은 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 질산염이 이게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의 구조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우리 혈액의 적혈구의 주성분입니다. 적혈구의 주성분이에요. 우리 피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들이 피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피가 이렇게 돌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장기에 가서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양분을 주는 거죠. 또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죠? 양분뿐만 아니고 뭘 공급하면 산소도 같이 공급합니다. 산소도 피가. 그래서 피가 산소를 공급할 때 이 적혈구와 결합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한테 필요한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철이 이렇게 이 철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 녹슬지 않은 못은 색깔이 푸르스름하거든요. 철사 보면 아시지 않나요? 색깔이 푸르스름하죠. 회색빛도 띠고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띠게 되는데 우리 몸에도 철이 있죠. 철이 있는데 이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 철이 녹슬은 것처럼 빨갛게 뜹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면 철이 산화돼서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가 빨간색이에요. 우리 피가 빨간색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잘 결합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질산이라는 게 헤모글로빈의 구조를 바꿔버리게 되면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 결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 색깔이 파랗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청색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헤모글로빈이 변색이 돼 파란색이 된다는 것은 산소를 공급을 못하는 거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건 똑같이 되게 됩니다. 산소가 없게 되니까 우리 몸 건강이 치명적이죠. 잘못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질산은 니트로스 아민이라고 해서 발암물질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이 니트로스 아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가공육입니다. 뭐 소세지, 햄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웠을 때 태울 때 이게 아민이라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고기에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가공육이나 고기를 태우게 많이 굽게 되면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우리 위 속에서 나이트라이트 질산염하고 결합을 해버리면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물질이 생기는 영어라서 잘 발음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그냥 니트로스 아민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질산이 우리 먹는 물 속에 있다든지 또는 고기에서 안 먹는 뭐 야채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야채를 드실 때도 여러분 야채 색깔이 진짜 너무 초록색인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 질산이 많습니다. 왜냐면 비료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약간 시든 듯한 그런 채소가 더 좋아요. 사실은 약간 연두색을 띠고 초록색 말고 연두색을 띠는 그런 것들이 건강에는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이런 니트로스 아민이랑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또 건강에 위험을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또 영향을 주겠죠.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죠. 농수산물의 주산지가 바뀐다 이겁니다. 그럼 가끔 뉴스 뭐 들으셨겠지만 올해 뭐 최근에 명태가 너무 그죠 안 잡힌다. 뭐 오징이가 안 잡힌다. 많이 잡힌다. 뭐 그죠? 그다음에 뭐 우리 영광 쪽에 뭐 옛날에는 조기로 유명했는데 조기가 안 잡힌다. 이런 것들이 다 수온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물고기들은 어류들은 바닷물 온도가 바뀌게 되면 얘들이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온도가 있는 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량이 막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한라봉이랑 귤 같은 거는 제주도에서만 재배했지만 지금은 육지에도 재배할 수 있죠, 그죠? 나주가 옛날 배로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하긴 하지만 나주 이미 이 나주의 주산지가 이미 경기도 쪽으로 옮겨간 지는 꽤 됐고요. 사실은 안성이 좀 유명하잖아요, 요새. 사과는 대구 과거에 저 어릴 때마다 대구 사과 그랬는데 요새는 대구 사과는 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구는 조금 더 추고 날씨가 온도 낮은 지역인 강원도 쪽으로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다 수입했던 열대 과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파파야, 구아바, 아보카도, 망고, 파인애플,
패션 프로덕트 이런 것들을 다 우리나라에 다 재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농업에 대한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병해충도 증가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연합수의사인데 기후변화 탓 점점점 외래 병해충 늘고 농작물 이상 증가. 이거 농민신문 기사입니다. 사과 병해충 발생 양상 변화는 기후 때문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너무 상식적입니다. 보면 온난 기후에 의해서 겨울에 병해충이 다 죽어야 되는데 겨울철에 이제 따뜻해지게 되면은 병해충이 월동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따뜻하니까 남쪽 나라에 동아시아 지역에 있던 병해충들이 남반계 병해충들이 또 유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병해충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병해충 증가해서 뭔가 그 농작물 피해를 주는 거 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농약도 또 사용을 또 많이 해야 되고요. 농약도 사용을 많이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식품도 오염되고 환경도 오염되는 그런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가 우리 지구나 자연이나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제가 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죠. 근데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기후대 중에서 뭐 추운 지역이 있잖아요. 저기 북반구 이쪽으로 극지방 가까이 그 근처에 보면 원래 온도가 낮아서 나무나 식물도 잘 못 자라는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나무가 더 잘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가 더 초록스럽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아주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기후비대 삶에서 좀 슬기로운 점을 좀 어떻게 대체할까, 대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삶의 지혜를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온실가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하고 기후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것이다. 아닙니다. 온실가스는 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온실가스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시 빙하기 이보다 더 심한 그런 온도 기온 저하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열을 좀 보존해 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온밥통처럼.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낮아져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평균 약 14도 정도 되거든요. 영하 15도 된다면 그 지구 다 얼어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CO2가 없으면 생명체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식은 누가 만듭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식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럼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 재료가 뭡니까? 빛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게 빛으로 합성한다는 겁니다. 빛을 이용해서 CO2를 유기물인 식품으로 합성한다는 뜻입니다. 그 CO2가 없으면 식품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파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죽게 되는 거죠. 식품만큼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우리 숨을 쉬는 이유는 산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분해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산소거든요. 우리 종이에 불을 붙였는데 여기에다 산소 공급을 막아버리면 유리병 안에 종이를 넣고 불을 붙였을 때 불이 잘 타죠, 그죠? 그러다 유리병 뚜껑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불이 꺼지죠. 그런 것처럼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도 죽는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산소가 모이면 오존이 만드는 거예요, 오존. 우리 저 지구 위에 대기권이 그 위에 승천권이 있잖아요. 승천권이 우리 태양으로부터 도달하는 안 좋은 빛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존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오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물속으로 들어갔는지 땅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오존층이 없다고 하면. 그럼 이런 것들이 식품이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체 살아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품이나 산소나 오존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강합성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CO2가 있어야죠. 그래서 CO2가 없으면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생명체도 없다는 결론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37억 년 전 화석인데 강합성 세균 화석입니다. 남세균이라는 화석이 있고요. 이런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강합성이 37억 년 전에 일어났구나. 물론 앞으로도 지질 학자들이 더 뭐 연구를 열심히 해서 40억 년 전 화석을 발견을 하게 되면 지구 역사는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합성과 오존 그리고 생명. 자, 지구에 우리 생명체 살아가고 있는데 지구는 아주 운 좋게도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한 세 가지 조건을 제대로 좀 갖추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물은 모든 물질 세 가지 상태가 있죠, 그죠? 모양이 쉽게 변하는 액체, 모양이 변하지 않는 고체. 물의 고체는 뭡니까? 얼음이죠, 얼음. 그 다음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체.
수증기, 물에 기체는 수증기죠. 물 끓이면 하얀 김으로 날아가는 수증기 이게 되는 거죠. 액체 상태의 물, 액체 상태의 물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에 살아가려면 우리 세포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세포가 작동되려면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 몸의 70% 정도가 물이잖아요, 그죠? 뭐 어린이들은 뭐 함량이 높고 남자 여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비율이. 그래서 우리 몸의 약 60에서 70% 정도가 물인데 이 물이 우리 세포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많은 양분이나 물질을 잘 녹여서 잘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모든 물질은 고체가 더 무거워요. 액체보다 고체가 더 무겁다고요. 이 고체가 액체 속에 깔아앉게 되거든요. 근데 물은 반대입니다. 물은 오히려 고체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수병을 얼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생수병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얼리면 생수병이 터집니다. 왜? 부피가 늘어나서. 그래서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가벼우니까 어떻습니까? 겨울에 얼음이 얼어도 가벼우니까 위에 멀죠, 그죠? 위에가 얼으니까 우리가 이게 그 얼음 낚시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위에만 얼으니까. 만약에 얼음이 물보다 무겁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물을 깔아앉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하천이나 호수 전체 다 얼어버려요. 전체 다 얼어버리면 물고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죠? 그렇지, 다행히 지구에는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빙하기 기간에도 위에는 얼음으로 있지만 밑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처럼 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적당한 열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열. 태양하고 거리가 좀 적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양과 거리는 이걸 보면 아시겠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쪽에 있죠. 다행히 이 지구와 태양 거리가 진짜 기가 막히게 적당하다는 겁니다. 수성, 금성 너무 뜨겁고 화성은 또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지구가 참 이게 위치가 참 적당하다는 거죠. 열을 어느 정도 필요한 열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적절한 두께의 공기층, 즉 대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기층이 없으면 우주 방사선과 과시광선에 의해서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방사선은 뭐냐면 저기 아까 처음에 빅뱅이 됐었다고 했죠. 138억 년 전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물질들이 막 방출이 되는데 그 물질들이 모여서 여러 원소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입자가 아닌 형태의 어떤 고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우주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낮에 햇볕 좋을 때 산책할 때도 우주 방사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거는 아직 우리한테는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에서 생명체들은 이런 우주 방사선이 노출된 조건에 진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 몸 세포들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여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방사선이에요. 근데 그 강도가 우주 방사선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너무 자주 찍어도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를 찍다가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 같은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가시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름에 얼굴이 햇볕 쬐면 얼굴이 막 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가시광선을 하고 그다음에 자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외선. 이건 제가 오타를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자외선이 또 중요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시광선이 아니고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주 방사선 같은 보면 영화 있죠. 여기 보면 판타스틱 4라는 영화 아시죠, 그죠? 이 네 명이 원래 그 우주인들이었어요. 우주 비행선 타고 우주로 날아가서 뭐 일을 하다가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죠? 우주인들은 뭐 우주복을 입고 있죠, 그죠? 우주복을 입는 이유가 이 우주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주복을 입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존층 역할을 보면 아까 다 말한 가시광선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오존층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오존층이 흡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무해한 해가 덜한 태양 복사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리면 오존층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오존층은 산소에서 만들어져. 산소는 어디서 왔다? 광합성 통해서 만들어진다. 광합성 뭐가 있어 일어난다? CO2가 있어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회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헬기를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농수산업 이렇게 쭉 있죠. 전환은 뭐냐면은 우리가 발전, 급전,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것 방법을 과거에는 경제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용이 적게 들면서 에너지를 많이 전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온실가스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좀 줄이기 위해서 환경급전, 천연가스로 발전을 한다든지 또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고요. 산업 부분에서는 스마트 공장 확대, 건물원 그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들,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차를 보고
확대한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산업 분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정책들이 다 조금씩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주로 어디다 많이 건설하냐면 산에다 나무를 빼내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참 이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나무를 없앤다는 게 참 이것도 참 웃긴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무가 CO2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죠? 흡수 저장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나무를 다 빼내고 태양광 발전을 한다? 저는 약간 웃기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지만 비가 막 오게 되면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또 파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농사가 짓기 어려운 평평한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척지라는 건 이제 해안가에다가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염능도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좀 어렵죠. 근데 간척지에다 태양광 발전을 다 하자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농사 짓기 어려운 간척지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태양광 발전을 시설 설치를 하면 토지 이용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친환경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예상은 이렇습니다. 현재처럼 이제 특별한 노력이 없을 경우에 2030년에는 온실가스가 약 8억 5천만 톤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배출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목표를 어떻게 세우냐면 국내에서 약 219가 2억 1,900만 톤 줄이고 국외에서 약 9,600만 톤 줄여서 목표를 약 5억 3,600만 톤만 방출하자. 특별한 노력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약 37% 줄이자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환경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2억 1,900만 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제도도 도입한 게 뭐냐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것도 도입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각 기업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 되니까 기업마다 배출권을 할당을 합니다. 너네는 배출을 이만큼 허용해라. B기업도 이만큼 허용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A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이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장 가동률을 줄여서 실제 배출량 줄였습니다. 그죠? 그럼 원래 이만큼 배출하면 되는 이만큼까지는 배출해도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이만큼만 배출했으니까 이만큼이 남는 거죠. 그죠? 초과해서 발달하는 거죠. 그죠? 반면에 B기업은 자기는 그래도 공장을 풀로 돌리고 사업도 확장을 해서 더 많이 이익을 창출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 배출량이 허용량보다 많아졌어 이만큼. 그러면 이 기업은 자기들 달성한 초과 감축량을 탄소 배출권 시장에다 팝니다. 이렇게 팔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B기업은 자기들이 초과 배출량 한 만큼을 이쪽에다가 돈을 다시 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초과 감축한 만큼의 배출권을 이 기업이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한 사람당 1톤 줄이면 목표 달성될까요? 이 관료들은 완전 관료주의에 찌들어가지고 국민 탓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시에서 아리수라고 해서 자기들 수돗물을 이제 그냥 먹어도 된다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인터뷰를 해보면 서울시 간부 고위 공무원들은 자기 집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생수 사 먹든지 그렇게 합니다. 국민들은 국민대로 하고 자기들은 또 자기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바구니 사용을 하면 1년에 13.6kg을 절감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장바구니 만들 때 온실가스 배출이 안 됩니까? 그리고 장바구니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그러면 최소한 8,000번 이상을 사용해야지만 장바구니에 효과가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자전거 이용한다. 그럼 자전거 만들 때 온실가스 배출이 안 됩니까? 그죠? 보일러 사용 줄인다. 보일러 사용 줄여가지고 추운데 감기 걸리면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되는데 그 비용은 생각 안 합니까? 성형체 요일제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화석연료 사용을 덜 하게 되겠죠. 하지만 중류소득 돈을 덜 벌게 되겠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휘발유에 세금이 얼마나 많이 붙었습니까? 국가 세금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겠죠, 사실은. 어떤 정책을 하려면은. 산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2030년에 감축 목표가 약 2억 1,900만 톤인데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보고 한 사람이 1톤씩 절감했대도 5천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목표 얼마입니까? 23%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국민 개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인 몫이고요. 특히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은 죄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보면
발전력 여름에 막 더워지니까 에어컨 많이 피니까 뭐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가정에서도 뭐 유진제 엄청나게 뭐 저기 적용하고 가게에서도 에어컨 제대로 못 켜게 하고 막 그렇게 했죠. 실상 들여다보면 그게 진실이 그게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1인당 전력 소비와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에 숨겨진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뭐냐면 1인당 전력 소비량. 1인당 전력 소비량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용한 전기 전력 소비량을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가 집에서 사용되는지 아니면 뭐 건물체에 사용되는지 공장에 사용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는 적지만 사실은 뭐 어떻습니까? 프랑스, 일본, 뭐 독일 이런 것보다는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사용된 전력 소비량을 한번 봐보면 어떻습니까? 파란색으로 된 거. 우리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이 워낙 근건절약하셔가지고 전기를 많이 안 써요. 이게 전기를 적게 쓰고 있는데 전기를 더 줄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OECD 37개국 중에서 한번 봐보면은 주요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 봐보세요. 26등이면 26등. 일본의 2배, 일본의 절반밖에 사용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뭐 우리가 뭐 집에서 뭐 냉난방을 뭐 적게 하면 그게 온실가스 배출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슬기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법은 다른 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전담 밑이 어둡다고요. 이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중고등학교 교과서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CO2의 순환을 CO2가 지구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나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기권이 이제 대기권이 공기 중이라는 거고요. 생물권은 나무, 뭐 식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권은 바다, 주로 바다입니다. 바다고 직권은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대기권에서 지금 B만큼 생물권 들어오잖아요. 121만큼. 이 강압성에서 121만큼 들어옵니다. 단위는 페타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단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하니까요. 이만큼 들어오고 호흡을 통해서 식물도 자기 호흡을 해서 한 절반 정도 내놓거든요. 나머지 절반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양 바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바다 같은 경우에 매년 약 92만큼을 빨아들이고요. 90만큼을 또 내놓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토양에서 방출되는 게 약 60입니다. 그 다음 화석연료에 방출되는 게 5.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만 빼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석연료가 사람이 이거 딱 들어오게 되니까 대기권으로 방출되는 CO2가 대기권 들어오는 CO2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온실가스 양이 그래서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점짜리 문제네요. 기권에서 탄소의 유입량은 유출량보다 많다. 기권에서 탄소가 들어온 양은 나가는 것보다 많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대기권의 온실가스 양이 증가하는 이유죠. 2연 해수의 표층 수온이 상승하면 A가 감소한다. A는 뭐냐면 바다에서 대기로 날아가는 거죠, 그죠? 바닷물 온도가 따뜻해지면 A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체는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물에 잘 안 녹거든요. 왜냐 우리 콜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설탕물에다가 CO2를 녹인 건데 차가운 콜라탕 마시면 안에서 탁탁탁 탄산을 쏘면서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미지근한 콜라는 딱 따는 순간 어떻습니까? 빵 하면서 CO2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서 CO2가 콜라 안에 잘 못 녹아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언은 틀린 거죠. 증가한 거죠. 디귿 산림이 번성하면 비가 감소. 산림이 번성하면 감압성이 더 많이 일어나게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태양 유기물이 분해해서 나가는 게 60 정도 되고요. 화석연료에서 5.5 정도 되고 매년 대기 CO2는 3.2 기가톤 정도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토양에서 배출된 탄소량 10%면 얼마면 6이죠. 6만 줄여도 화석연료의 사용에 방출 CO2 모두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거를 55 정도까지만 줄여도 5만 줄여도 그죠? 그렇죠? 이걸 상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면 준비가 덜 된 기술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화석연료만 줄이려면 어떻게 공장을 덜 돌려야 되거든요. 공장을 덜 돌리면 어떤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부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일자리도 많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의 중요성이 여기서 있다는 겁니다. 토양에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면 또는 토양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CO2 양을 더 줄일 수 있다면 화석연료 사용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화석연료 많이 사용하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게 대안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육식 줄이기입니다. 육식 줄이기.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단백질은 꼭 우리 고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단백질 100g을 얻기 위해 섭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얼마나 방출되느냐, 배출되느냐. 사이언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 50kg에 온실가스 방출됩니다. 그죠? 우유 약 10kg죠? 돼지 7.6kg. 그러니까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똑같은 단백질을 한다면 온실가스 줄 수 있는 겁니다. 돼지고기보다는 달걀 먹는 게 맞다는 뜻이죠. 그죠? 생선도 6kg 정도 됩니다. 생선도 양식 한식 경우에. 근데 어떻습니까? 곡물이나 두부나 콩 굉장히 낮죠. 그죠? 똑같이 단백질 100g을 얻는데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이거 어떤 거 같은 경우 땅콩 같은 거 보면 뭐 한 50%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육식이 또 어떤 환경에 미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축산하면 좀 비효율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1kg 찌우기 위해서는 사료를 막 먹이는 거거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료를. 그 사료면은 소고기 1kg면 뭐 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거 소한테 먹이는 사료를 옥수수 같은 사료를 소한테 안 먹이 사람이 먹으면 한 30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축산업은 전 세계 칼로리의 18%밖에 공급을 못 해주고요. 단백질 37%밖에 공급을 못 해줍니다. 온실가스 기여도는 58%이고요. 수질오염 기여도 57%. 굉장히 높죠. 비효율적인 거죠. 소 한 마리당 메탄 배출량이 약 50kg 정도 됩니다. 이거는 지구 전체 메탄 발생량의 15%. 메탄도 중요한 온실가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먹는 겁니다. 이게 브라질 아마존 우림의 그 사진입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도 보면 다 이렇게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있었죠. 근데 깨끗이 이걸 농경지를 만들어서 왜? 소한테 먹이는 데 필요한 옥수수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 CO2를 흡수해서 얼마나 많은 산소를 방출할까요? 그죠? 근데 이 나무들 다 배에서 없애버리고 옥수수를 심는다 이겁니다. 그 축산업자는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구 생태계는 굉장히 황폐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지구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는 애초에 풀을 좋아하고 옥수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는 원래 사람이 못 먹는 풀을 먹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태계의 먹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원래 옥수수 안 좋아합니다. 풀을 좋아하죠. 풀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됩니다. 풀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소에는 위가 4개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위가 왜 4개나 있을까요? 그죠?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소화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근데 소는 이 풀을 먹으면 자기가 직접 이 풀을 분해 못 합니다.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소 위 안에는 이런 풀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풀들을 분해하고요. 그럼 미생물이 막 증식하잖아요. 그럼 미생물 단백질이거든요. 소는 이 미생물들을 분해시켜서 자기가 살을 찌우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떨까요? 옥수수 같은 거 먹이게 되면 이런 과정도 필요가 없게 되죠. 탄수화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흡수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소고기 안에 흰색으로 막 이렇게 기름 덩어리 남아 있거든요. 이걸 이제 사람들은 마블링이라고 이런 게 맛있다고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런 기름이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맛있을까요? 특히 이 기름들은 그 포화지방이라서 사람 몸에 건강에도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이 곡물업자하고 축산업자하고 서로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축산물 등급도 왜곡시키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후변화와 대응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뭐 맹점이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간 좀 많이 좀 지체가 된 것 같네요. 좀 생각보다 동상 좀 길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적당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은 여기 있는 이메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